김건희 그 7시간 녹취록이 어떻게 보면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윤석열 그때는 대통령 되기 전이지만 그렇죠. 시작 전부터 윤석열 정권의 몰락이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그런 게 아니었나. 예, 예. 당사자니까 장희수 기자님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7시간 녹취록 보도할 때 저도 지금 이제 와서 깨닫고 반성하는 부분인데 그 녹취록의 의미를 저조차도 다 몰랐던 것 같아요. 이제 와서 보니까 그게 정말 정확한 텍스트였고 거기에 사실 다 담겨 있었어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어떤 그런 무속 논란, 끊임없이 계속되는 무속 논란 거기에 다 담겨 있고요. 그리고 김건희의 아주 독특하고 이상한 캐릭터, 남편을 되게 하대하고 지배하고, 예, 자기 외에는 자기가 다 모든 걸 이렇게 그 관장하고 지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의식들, 그런 것들을 그 당시에는 저도 특이하다, 이상하다 이러고 넘어간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에 와서 다시 보면 이게 그때 이 말이었구나. 이런 것들이 다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몇 번 얘기하기도 했는데 일례로 그때 잘 제가 이해를 못했던 게 그렇게 조국, 유시민, 김어준 욕을 해요. 김건희가. 그때는 되게 특이하다. 조국 정경심 그 교수들을 욕하는 거에 대해서는 남편이랑 그때 이제 대척점에 있었으니까 그 서초항쟁 그 조국 사태로 왜 남편 문제에 이렇게 관심을 갖지?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 저는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조국 사태 자체가 김건희의 작품이었다. 예. 왜냐하면 그 이후에 보면 2020년에 검언유착 의혹 사건이 하지 않습니까? 제가 보도했던 건데 그게 유시민을 검찰이 치려고 했던 거죠. 예. 예. 그냥 그대로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김어준을 서울시 오세훈 시장이 되고 자기들이 집권하니까 TBS를 없애버리지 않습니까? 김어준 하나 쫓아내겠다고. 김건희가 근데 벌써 7시간 녹취록에서 보면 조국, 유시민, 김어준에 대해서 계속 안 좋은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그게 다 사실은 그때는 이해를 못했었는데 그렇게 하겠다라는 어떤 의지의 반영 이런 것들이 다 담겨 있었다라고 보는데 그 당시에 저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대로 해석해내지 못했던 부분들이죠. 그런 것들은 좀 아쉽습니다. 예. 그때도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물론 지금은 MBC가 참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스트레이트에서 그렇게 애매하게 그냥 중간 잘라서 방송을 하지 않고 그야말로 그 1시간 통틀어서만 했어도 윤석열 대통령 안 됐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참 아쉽긴 한데 윤석열 돼가지고 얼마나 이 나라가 지금 뒤로 빠져 있습니까? 참. 이명수 기자님이 장인수 기자님 만나게 된 계기도 바로 그 7시간이 처음 시작이었던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서로 알게 되고 하게 된 건데 최근에 이제 나온 게 손금 봐준 거. 그렇습니다. 그거는 언제 지금 그 녹화를 했던 거예요? 녹취를? 예. 대선 기간 때 21년도 8월 30일 날 김건희 씨가 들어오라 그래가지고 들어갔죠. 그럼 7시간 때하고 시점으로는 별로 차이가 없을 때군요. 예, 통화하면서 이제 한번 들어오라 그래가지고 예, 들어가서 이제 몰카 찍은 겁니다. 예. 그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가 좀 있는데요. 그러니까 7시간 녹취록이라고 하는데 정확하게는 7+3입니다. 그러니까 7시간 녹취록은 전화통화 녹취록이 7시간이고 이명수 기자님이 그 코바나 콘텐츠에 방문해서 또 촬영하고 녹음한 게 3시간이 있어요. 근데 그때 3시간은 아예 MBC에서는 그냥 보고도 안 받으려고 그랬어요. 알면서도? 저는 다 보고를 하려고 했는데 그거는 이제 몰카로 또 촬영도 하거든요. 그때는 좀 MBC에서 조심할 때니까 이거는 아예 그 보도의 대상에서 제외를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7시간 녹취록이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따지면 10시간 녹취록이고 이미 그 당시에 그 손금 봐주는 거 이런 저희 다 소스 갖고 있었어요. 예. 예. 그 손금 봐주는 거 보면서 참 김건희의 본질을 좀 더 알게 된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7시간 이른바 7시간 녹취록이 보도된 뒤에 네. 그 뒤로도 서로 통화 한번 하고 그런 적이 있어요? 마지막 통화가 21년도 12월 30일 날. 예. 예. 장인수 기자가 이제 취재 들어갔을 때 예. 김건희한테 전화를 계속 합니다. 예, 반론 받으려고. 그래서 메시지를 전화 안 받으니까 메시지를 보냈는데
그 메시지 보고 저한테 전화를 걸어왔어요? 예, 걸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그 저기 명수 씨가 MBC에 보도했냐고 제보했냐고 저하고 통화한 거 맞다고 좀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매번 그 전까지만 해도 들어주는 입장이었잖아요. 본인이 얘기하는 거 들어주는 입장이었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추궁했죠. 누님은 대선 후보자의 아내다. 검증 대상자다. 내가 내일 코만 컨텐츠 가겠다 하고 전화 끊었습니다. 예. 그래갖고 갔어요? 직원들이 가지 말라고 모면당할 수 있으니까 가지 말라 해서 가진 않았습니다. 뒤로 안 간 게 그러면은 후회합니다. 예. 뭐 서로 문자나 전화나 서로 연락을 주고받은 건 전혀 없나요? 디올백 이후에 예. 디올백 이후에 이제 좀 그 당시에 디올백 그게 파장이 커가지고 제가 그 치과가 되게 오래 길어졌거든요. 그래서 뭐 그때 그 대통령 발로 살이 쪽 빠졌다 뭐 그런 얘기가 들려가지고 좀 뭐 반성의 끼가 있나 하고 싶은 얘기가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텔레그램으로 장문에 메시지를 보냅니다.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서울소리 이명수하고 인터뷰 한번 하자 했더니 좀 몇 시간 있다가 저기 텔레그램에다가 하트 눌러놨더라고요. 예. 그거 끝이에요? 예, 그게 끝입니다. 예. 하트 누르면은 하겠다는 얘기인지 안 하겠다는 얘기인지 보고 싶다는 건지 아닌지 뭐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모티콘도 많지 않습니까? 따봉 뭐 이렇게 예. 하트를 꼭 굳이 신중히 해서 이게 눌렀던 것 같습니다. 생각해서. 예. 그 전에는 문자도 많이 주고받았지요. 네, 대선 기간 때는 문자도 많이 주고. 근데 왜 김건희는 그렇게 문자할 때 중간에 이렇게 점을 찍어요? 네, 그러니까 좀 그 습관인가요? 예, 습관입니다. 그 최재형 목사하고의 카카오톡도 보면 계속 그게 반복되는데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보안을 계속 보안이라고 하고. 그렇죠. 예. 이명수 기자도 사실 좀 뭐 박사 학위를 갖고 있거나 뭐 이렇게 대단한 학력의 소유자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이거 좀 너무 좀 저렴하다. 네. 이거 정말 공부도 제대로 안 된 것 같다. 막 그런 생각 들지 않았어요? 김건희하고 하면서? 아, 그게 이제 제가 7시간 녹취록의 핵심이잖아요. 예. 예. 우리 역대 대통령 후보자 아내분이 어제 저렴한 말투, 쌈마의 말투. 그래요. 그리고 다 누구나 뭐 앵커님도 이제 젊은 시절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예. 그 친구들하고 막 놀고 사춘기 기간에 또 여자 친구들하고 놀고 저도 좀 그런 시기가 좀 있었는데요. 예, 그때 막 놀았던 누나? 막 뭐 그런 누나 이미지? 그런 느낌이 좀 있죠. 예, 많죠. 그런 이미지. 성금 볼 때 뭐 여자가 있지 않냐 하면서 연자가 들어가는 뭐라고 그랬던가요? 네. 정말 있었어요? 없었고요. 말해봐봐. 뭐 다른 데서는 몰라도 정어리 TV에서는 거짓말하면 안 돼.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렇게 추궁합니다. 저 바로 저한테 그러니까 앵커님하고 이게 마주보고 졌어요. 네. 책상이 이렇게 있었으니까 직원들 옆에 다 있고 있는데 뭐 저 강의 목적으로 오라 그래서 갔지만 강의는 한 30분 만에 다 끝냈어요. 끝내고 나서 직원들하고 저하고 굉장히 재밌게 잘 놉니다. 뭐 저에 대한 사적인 얘기도 물어보고 왜 서울호수를 뭐 직원들이 오히려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하죠. 근데 김건희는 침대에 누워서 다 듣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재밌으니까 거의 총 3시간 있었는데 1시간 정도 있으니까 일어나서 이제 앵커님 자리 같은 상석에 딱 앉아서 뭐 이제 저하고 막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막 조국 그 당시에 조국 장관 얘기 허벌나게 많이 해요. 예, 그래서 내가 막 듣다 열받아가지고 검증하려면 당사자만 하면 되지 자식들에다가 정경심 교수까지 왜 그런 거 하냐 야비하지 않냐 제가 오히려 막 따지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또 김건희가 보니까 막 따지고 그런 거 그래 약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건 처음 얘기하는 건데 정경심 교수 법무부 장관 조국에 대해서 이게 검증하는 게 괜찮지만 자식의 사촌의 팔촌에 이게 뭐 하는 거냐.
내가 막 뭐라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때 답변이 명수 씨가 잘 몰라서 그래 하면서 이제 말을 그냥 넘겨버리더라고요. 예. 네. 더 다른 게 있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예. 아까도 우리 장윤수 기자가 얘기했듯이 그때 그 7시간 녹취록이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을 다 담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거 얘기하기 전에 중간에 또 김대남 관련된 것을 공개를 하신 적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지금도 미스테리한 게 김대남은 이미 김건희와 관련된 보도가 나간 뒤고 이명수 기자가 어떤 사람인 것도 알고 그럴 텐데도 거기다 대고 아무리 고양이 가타기로서니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 그러면서 도대체 이명수의 마력은 뭔가 이렇게 상대방으로부터 무장해제를 시키는 네. 뭐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제가 대선 7시간 녹취록의 실패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제가 좀 이런 걸 뭐라 해야 되나 언론인들보다는 유튜버들하고도 많이 친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초반에 이제 김건희하고 통화할 때만 해도 야 이거를 보도할 때 파괴력이 있어야 되는데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진보 유튜브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몇몇한테 얘기해서 이제 보도 시점대에서는 이제 좀 많이 다른 매체들이 많이 알고 있었죠. 그래서 좀 원치 않게 막 나가는 게 있어가지고 보안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그다음부터는 대선 끝나고 나서는 진보 매체 저하고 아는 사람들하고는 연락을 다 끊어버립니다. 예. 제 취재 혹시나 또 술자리 하거나 관계 맺으면서 제 취재 얘기를 할까봐 그 정도로 가열차게 제가 진보 우리 현장에 뛰는 우리 유튜버들이나 그런 사람들 굉장히 친했거든요, 제가요. 그 정도 가열차게 끊어버리고 보수 쪽 사람들을 계속 만나고 다닙니다. 그런데 보수 쪽 사람들이 저를 좋아해요. 어허. 왜냐? 야, 니는 굴러 들어오는 복을 차버리는 새끼 처음 봤다. 어허. 아니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대선 후보자들 보면 그 줄 서려고 그렇죠.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네. 김건희가 권력자인 것부터 이제 대선 이후에 다 알고 나서 1억도 준다 그러지. 그렇지. 근데 니는 그 복을 다 찼다. 그러면서 저를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말씀은 못 드리지만 국민의힘 쪽 사람들도 의원들도 이게 만난 사람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되게 연결될까봐. 예. 그래서 그런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진짜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술자리도 하고 가끔씩 만나고. 김대남 씨 같은 경우에는 솔직하게 제가 구구 유튜버 쪽에서 제보가 들어온 게 있어서 구구 유튜버들, 구구 시민단체들이 대통령실에 단체로 들어가서 시계 받고 온다. 그런 제보가 있어서 반론차 김대남 그 당시에 그 직무대리, 비서 직무대리하고 반론차 통화했다가 첫날부터 이제 고향 선후배인 거 알고. 예. 그래서 그래도 보도는 보도니까 보도는 나갔죠. 나가고 나서 전화가 끊길 거라 생각했는데 전화하니까 되게 좋아라 하는 거예요. 예. 야, 니 이거 보도해줘가지고 나 우리 진영에서 인기 많아졌다. 그걸 저거 또 잘 이제 컨트롤하게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또 활용할 수 그렇죠. 있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파악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쪽 사람들의 인격의 천박함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경우인 것 같은데요. 장윤수 기자님, 김대남은 지금 뭐예요? 지금 그냥 놀고 있는 걸로 알고 그 있습니다. 망고땡 자리 쫓겨나서 펴내고 참 지금 그냥 아까워서 어떻게 살까? 그쵸. 그 사람은 그걸 하기 위해서 정말 간쓸게 다 내빼고 그렇죠. 한 거거든요. 자기보다 한참 본인은 후배라고 생각했던 그 이원모의 당선을 위해서 물론 이제 떨어졌지만 근데 또 이제 이원모는 또 쏙 챙겨줬잖아요. 대통령실에서. 그리고 이제 본인은 그 보증보험 감사 보낸 건데 보도 나가면서 쫓겨났는데 좀 그 개인적으로는 저도 그분한테 별로 그렇게 원한이 있건 하진 않거든요. 그렇죠. 우리 기자들이 그렇죠. 그리고 그분 같은 김대남 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상황 파악이나 현실 인식은 정확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이미 벌써 그때 꼴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그런 것들 그리고
어떻게 권력이 흘러가는지, 김건희 위주로 흘러간다는 거, 김건희한테 잘 보여야 뭔가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런 것들 현실인식을 굉장히 정확하게 하고 있었고, 그때 또 김대남이 왜 이명수 기자하고 또 친하게 지내려고 했냐면 그 목적 중에 하나가 이제 이명수 기자의 효용성, 그 쓰임을 안 거죠. 그러니까 MBC 스트레이트와 서울의 소리에서 너 극우 유튜버들 챙기지라고 고발 보도를 하니까 실제로 극우 유튜버들 사이에서 자기의 인지도나 인기가 올라가니까 아, 이게 그냥 무조건 적대시할 게 아니라 활용할 필요가 있겠구나라고 하면서 이명수 기자한테 지시를 내리기 시작해요. 서울의 소리가 날 좀 더 공격해. 이렇게. 그리고 그러면 내가 그런 어떤 우파를 결집시켜서 공천을 받은 다음에 그렇죠. 내가 공천이 되면 다시 좌클릭을 할게. 이렇게 진보 단체들도 좀 챙기는 척하고 그래야 이제 또 중도층을 쌓아놔야 또 당선은 될 수 있으니까 그냥 나름대로 이렇게 좀 합리적인 판단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현 국민의힘 뭐 그리고 대통령실 다 무너지긴 했지만 그런 정도의 사람도 못 껴안는 거죠. 그들은. 예. 못 껴안는 것보다도 그걸 어떻게 이제 인디케이터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때 김대남 녹취를 들으면서 두 가지를 놀랐어요. 하나는 아니 지가 그래도 그쪽에서 몸담고 있으면서 자기가 모시는 사람을 꼴통 이런 식으로 막 이야기를 할 수 있나. 그거를 그러니까 제대로 모시는 것이 마음에서 우러나는 게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하나 확인해서 놀랐고 또 하나는 전부 다 정신이 없는 놈들인 줄 알았는데 말만 안 하지 제대로 평가는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지금 윤석열 하는 걸 보면 다 그럴 것 같아요. 아니 저렇게 부하들이 지금 다 구속되고 저렇게 돼 있으면 정말 이놈은 남자 새끼도 아니야. 맞습니다. 그렇게 됐으면은 자기가 뭘 내가 다 책임질게. 네. 얘들은 뭐 책임 묻지 마시오. 내가 잘못했으니 사실은 내가 못 죽어서 아니요. 뭐 이렇게 나와야지. 최상목이한테 쪽지도 안 줬다고 해. 뭐 포고령도 김용인이 썼다고 해. 나 이렇게 찌질한 놈인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 김대남이 그렇게 저 존경심 없이 이야기하는 것을 이해를 하겠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렇죠. 예. 그건 남자 새끼도 아니지. 안 그래요? 맞습니다. 예. 김건희도 아마 윤석열 개인적으로 어떤 그 존경심은 없을 것 같아요. 아, 예, 그럼요. 그렇죠? 뭐 7시간 녹취록에 보면 다 나옵니다. 그런 내용이. 자기 그러니까 남편에 대해서 그때도 그냥 뭐 이 천박한 여자라서 표현을 그렇게 하나 보다. 뭐 방구나 뿡뿡 끼고 뭐 지가 뭐 아는 거 하나도 없고 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 그런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 네. 윤석열 행태를 보면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다 이 말이에요.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최재형 목사 만나서도 사실은 자기가 대통령인 것처럼 행세하잖아요. 설사 자기가 실질적으로 권력을 누려도 남편의 체면이나 이런 거를 생각했을 때는 우회적으로 얘기해야 되는데 대놓고 아, 이 자리에 올라와 보니까 뭐 국민들 먼저 생각하게 돼. 뭐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원래 그런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을 없는 사람 취급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뿌리 깊게 무시하고 있는 거죠. 자기 남편을. 이제 차차차차 수사하고 조사하면 다 나오겠지만 지금까지를 정리해 봤을 때 우리 이명수 기자님은 정말로 실제로 권력 관계에서도 김건희가 윤석열보다도 더 위에서 권력을 행사했을 정도였다고 확신하십니까? 그럼요. 네. 막연히가 아니고 정말로. 그러겠죠. 예. 그래서 그렇게 구체적인 확실하고- 예를 하나 든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인사? 그건 100%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윤석열이 이 사람은 안 돼라고 했는데 김건희가 아니야 이 사람 시켜야 돼라고 해서 바뀐 그런 예도 있습니까? 저희는 뭐 검찰총장 서울지검장 때부터 그렇게 쭉 해오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하고 그래요? 있거든요. 예, 예. 검찰은 윤석열이가 잘 알 텐데도. 그렇죠. 뭐 한동훈이 하고 뭐 카톡 나누는 것들 보면 윤석열이 전화 안 되면 이제 한동훈한테 연락해서 카톡을 이렇게 나눴던 거 아닙니까? 그것처럼 남편을 제일 잘 알겠죠. 김건희가. 그러다 보니까 사회생활 그런 걸 전혀 모르고 그러니까 좀 많이 김건희가 인사계획 같은 거 우리가 디올백 할 때 김건희 우리가 이제 몰카 취재가 들어가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그날 처음 이제 최재형 목사가 들어갈 때 제가 화장품을 사주지 않습니까? 예. 저한테 그 장비는 항상 갖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맘만 먹었으면 채워줬겠죠. 그런데 갔다 오고 나서 했던 얘기가 인사 개입하더라. 통화. 예. 거기서부터 저는 이제 그렇죠. 아 그러면 비상계엄 때 한동훈 체포 명령도 김건희 작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아직까지 뚜렷하게 뭐 나온 건 아닌데 이제 추후에는 나오지 않을까. 예, 김건희가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이게 저는 김건희하고 한동훈하고 틀어진 결정적인 계기는 뭐라고 보십니까? 저기 그 문자 씹은 거? 뭐 그게 이제 시발점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예. 디올백이죠, 디올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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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에 대한 대응을 그렇죠. 국민 눈높이 뭐 이런 이야기 그렇죠. 하면서 예. 네가 그럴 수 있어? 국민들이 뭐 염려하실 부분이 있다. 예. 그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렇게 얘기했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데려온 김경률이 뭐 마리 앙뚜아네트 뭐 이런 이상한 소리 했죠. 근데 그러면서 이제 김건희가 문자 보내니까 한동훈이 식구해서 그런 건데 그게 사실은 당대표가 그 정도는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취재 오래 했지만 그런 정도로 갖고 대통령과 당대표가 사이가 나빠지지 않거든요. 근데 완전히 그 이후로 대통령실과 한동훈이 철천지 원수가 되는데 이게 김건희의 사감이 아니면 그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예. 정치인들이 그 정도 말 갖고 서로 그렇죠. 예, 그 정도는 전혀 문제가 안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김건희는 자기가 정치를 잘 알지도 못하면서 엄청나게 많이 아는 것처럼 착각하고 윤석열을 그런 쪽으로 해서 가스라이팅하고 막 이러면서 근데 나는 정말 여기서 국민의힘의 중진이나 이런 자들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정진석도 마찬가지예요. 그 자들은 알잖아요. 권력이 어떤 거고 정치가 어떤 것인지를. 그러면 바르게 그게 아니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자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이 사람들을 이용해서 나 하나 챙기려고 그렇게만 하다가 이 일이 일어났다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이제 또 어떤 시각으로 보냐면 그 최은순하고 김건희가 이까지 자리 오기까지 많은 로비를 하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근데 대통령이 돼봤어. 딱 자리에 와봤어. 야, 모든 게 이제 제가 자기가 이제 그거를 이제 여지껏 로비하고 아부 떨고 이렇게 해서 정보 받아가지고 땅 투기하고 막 그래 살다가 대통령이 되니까 그거를 이제 엄청 느꼈을 거예요. 그 자리에 왔을 때 권력 맛을 한번 느껴보려고 많이 그러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 좀 들더라고요. 김건희 형제간이 어떻게 돼요? 사남매입니다. 김건희가 사남매? 네, 사남매. 사남매 몇째예요? 셋째입니다. 셋째. 네. 그러면 지금 그 오빠라는 자는 막 여러 번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오빠가 무식하고 뭐 몰라서 그래가 친오빠라면서요. 예, 김진호. 예. 그러면 다른 형제간들은 배는 일단 다 갔나요? 네, 그건 같습니다. 그럼 뭐예요? 근데 왜 그 사람들은 좀 조용해요? 아, 착실한 사람들인가? 일단은 첫째, 그러니까 그 큰 언니가 예. 있는데 미국에 있고요. 미국에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사이가 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 엄마하고도 그러니까 약간 연을 끊다시피 하고 이렇게 오래됐군요. 예, 꽤 오랜 기간. 그러니까 맨 위가 언니고, 지영이, 네, 예. 김지영, 김지영. 예. 그리고 그 밑에가 김진환, 진우. 김진우가 지금 그 문제의 그 예, 오빠. 오빠. 예, 예. 그 다음에가 김건희, 네. 김명신 말하자면. 예. 그 밑에가 진환이, 진, 한이, 남자. 예. 예. 그러면 아들 둘, 딸 둘인 거예요? 예, 네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막내는 또 말레이시아로 이민 가서 말레이시아 뭐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말레이시아 있고. 그럼 왜 김진우 빼고 나머지는 조용한가 했더니 두 사람 외국에 나가 있군요. 네. 그래서 조용한 거구만. 예, 근데 김진아는 좀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막내는. 그나마 다행이네. 여기는 뭐 좀 시끄러운 건 없어요? 아유, 저기 안 드러났다 뿐이지 지금 그 가족들은 아마 그 엄청나게 많은 이권에 개입했을 거라고 봅니다. 이제 양평고속도로가 휜 게 사실은 이제 자기 가족들의 재산을 불리기 위해서 그런 걸로 볼 수밖에 없잖아요. 예. 고속도로도 휘게 하는 사람들이 다른 거는 안 했을까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그 김진우라고 하는 오빠가 그 ESIND를 통해서 부동산 개발을 하지 않습니까? 예. 원래 건설사 다니다가 이제 부동산 개발을 자기 엄마랑 같이 회사 세워서 하는데
그 아시지 않습니까? 그 양평 공흥지구에 아파트 산 거나 그 성남 도촌동 땅 그 자기네들이 이렇게 꿀꺽하는 과정을 보면 이거 정상들이 아니거든요. 엄청나게 그 비리와 문제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이제 윤석열이 검찰총장 하면서 다 수사 안 하고 덮어서 그런 거지. 이 사람들이 권력이 없을 때도 그냥 검사 사이 하나 뒀을 때도 그런 식으로 부를 축적하고 불법을 통해서 그 비리를 저질러 왔던 사람들인데 근데 대통령이 되고 영부인이 됐는데 조용히 가만히 있었을 것이다? 뭐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명수 기자님이 이제 그 취재를 완성을 하진 못했는데 그 일가 친척들이 이 한몫 챙기기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거든요. 왜 안 했어요? 그 내용을 일부터 취재한 게 있습니다. 이명수 기자님. 그것도 고모인가 이모인가 또 누구 이모입니다, 있잖아요. 이모. 이모. 네, 이모. 이모는 그러면 최은순의 언니예요, 동생이에요? 사촌 동생. 사촌 동생. 예. 거기는 근데 지금 보면 이쪽 편인지 저쪽 편인지 좀 헷갈려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에 우러나서 거기를 돕는 게 아니라 네. 다 이권, 자기 이익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 그 김혜선 목사 고모라고 하는 사람도 윤석열 막 화환 보내고 그 대검찰청 앞에 뭐 예.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도 뒤에서는 엄청 욕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돈이 되냐 안 되냐로만 따지는 거죠. 그나마 맨 위에 있는 언니 김지영은 사이가 틀어져서 지금 조용하다고 볼 수 있는데 미국에 가 있기도 하고 이건 최은순하고 틀어진 거예요? 김건희하고 틀어진 거예요? 최은순하고 틀어진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올해 그래도 제 정신 박힌 자식이 첫째 지영. 첫째. 예. 만나봤어요? 만나보진 않았는데 우리가 이제 친척들을 이제 제가 좀 많이 예, 만나지 예, 않습니까? 예. 만나보면 지영이는 뭐 예전부터 이제 그 김건희 저기 최은순 남들한테 그 사기치고 그런 것들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아. 그리고 비판적이었고. 예. 예, 그래서 뭐 대통령 돼서 뭐 김건희한테 뭐 붙고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 김건희 고모하고 이모하고의 녹취록이나 거기서도 봐도 뭐 그런 거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군요. 자기 집 그러기가 쉽지 않은데 자기 집안에 대해서 되게 비판적이에요. 약간 거의 뭐 사기꾼 맞다라는 식으로 얘기해요. 네. 자기 부모님에 대해서도 자기 이제 엄마에 대해서도. 그나마 의식이 있는 네, 거죠. 그렇죠. 예, 잘못된 제정신 바뀐 것은, 거죠. 예, 네. 제정신 바뀐 거죠, 정확하게. 이 집안은 그렇고 우리가 또 윤석열 집안도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대체로 보면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됐으면 이렇게 패밀리에 대해서 막 나오잖아요. 뭐 이런 아름다운 얘기도 나오고 그런데 윤석열 부친은 이제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살아 계신가요? 네, 뭐 모친이 저기 뭐 강릉에 뭐 계신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엄마 얘기가 전혀 안 나와. 그렇죠. 그건 왜 그래요? 아니 그건 그래서 저희도 모르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쪽은 취재 안 했나요? 예. 너무 김건희 한 과목만 파는 거 아니에요? 윤석열도 좀 공부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요새 그 저기 그 모친 살아 계신다고 네. 그 강원도 그쪽 지역이지 않습니까? 야, 지금 모친 살아 있으니까 한번 좀 만나보고 와라 강릉 가서. 거기도 절연했다는 얘기가 막 있고 그래가지고. 아 그러니까 예, 소문은 있는데 정확하게 뭐 알 수는 없고요. 사실은요 윤기중 교수도 돌아가셔서 그렇지만 아버지 얘기도 살아있을 때 네, 별로 나오질 않았어요. 투표할 때 한번 살짝 얼굴 비치고 우리가 전에 들은 얘기는 이종찬 회장을 통해서 들은 거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아들이 고집이 세고 저기하고 그러니까 좀 잘 보살펴 주시라 살아계실 때 그 말씀을 하셨다. 그것만 이종찬 회장을 통해서 전해 들었지. 그리고 윤기중 교수가 어렸을 때 고무옷으로 이놈 때렸다는 거 그것만 정도 알지. 부자 간의 관계가 어떤지 뭐를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런 것을 알지를 못해요. 한 나라의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모르기도 어려워요.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아유. 예, 뭐 좀 이상하긴 합니다. 예, 예. 그리고 온갖 소문이 좀 있는데 여기서 뭐 소문을 제가 기자니까 그렇죠. 예, 전하기는 좀 그런데 아무튼 그 집안에 대해서도 이건 팩트는 아니고 아무튼 이런저런 소문이 있긴 합니다. 예, 좀 윤석열은 정상적이지 형제간이 않아요. 어떻게 돼요? 여동생 하나 아. 있는. 여동생. 동생. 네. 예. 그 여동생도 조용하잖아요. 모르죠. 저희가. 예.
그 윤석열 모치는 여동생하고 같이 산다 뭐 그런 얘기는 있습니다만은. 돌아가시 전까지는 이제 그렇게 그 아파트에 사는 걸로 예. 이제 보도가 됐었죠. 근데 그 후로는 거기는 뭐 크게 뭐 나오는 얘기가 없어서 취재력을 발휘해서 윤석열 쪽도 한번 좀 파볼 필요가 있는 게 윤석열 아버지가 살았던 집이 김만배 그렇죠. 누나 예. 이렇게 해서 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거는 반드시 밝혀야 될 내용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게 우연이 됐겠습니까?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말이 안 되죠. 예. 그런데도 그걸 그냥 계속 깔아뭉개고 지금 윤석열 하는 거 보면 그러고도 남을 자라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온 과정들을 우리가 한번 쭉 돌아보면서 반드시 그런 부분을 한번 짚어봐야 한다. 그런 생각을 오늘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아, 예. 먼저 나 장인수 기자님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윤석열이가 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게 이제 이른바 이채 양명주로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서 이제 그 거대 야당 192석이라고 하는 거대 야권이 탄생하고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뭐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을 줄 아는데 이제 되는 건 없고 예. 화나고 짜증나고 그런 와중에 이제 명태균 게이트가 터져서 이채 양명주는 억눌렀는데 명태균 게이트는 이전과는 좀 다른 게 명태균이라는 독특한 캐릭터가 얼로 튈지 모르지 않습니까? 막 대통령 김건희에 대해서도 협박성 발언을 막 서슴지 않고 자기가 일부러 좀 흘리기도 하고 결국 여기서 자기의 권력을 지키고 또 이제 종신집권 비슷하게 나가려고 했다고 보는데 그 방법은 역시 비상계엄, 총칼로 국민들을 억누르는 것밖에 없다. 이렇게 아마 정국을 판단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네. 이명수 기자님의 분석은? 쭉 이제 취재 저희가 이제 윤석열 관련해서 계속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고발 이제 보도를 했지 않습니까? 몰린 거죠, 이제는. 더 이상 이제 해명 제일 큰 게 이제 또 큰 사건이 터진 거죠. 명태균. 그거는 이제 빠져나오기 좀 힘들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준비해놨던 비상계엄령 이제 발동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역사의 현장 그 한가운데 계셨던 분이죠. 우리가 참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도움도 많이 주셨던 J컴퍼니 정치시사의 정병곤 대표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J컴퍼니 대표라기 부르기보다는 J로 네, 알려진 J입니다. J. 네, 그냥 닉네임이 J예요. J 스치는 바람에. 맞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 성을 따서 J컴퍼니라고 이름을 지으셨나요? 네, 제가 정병곤인데 예. 거기서 이제 앞자를 J로 해가지고 예. 그 당시에 유튜브를 좀 이름을 짧게 하는 게 좋아가지고 J컴퍼니로 이렇게 언제 채널을 여신 거예요? 저는 2020년도에 원래 채널을 열었는데요. 예. 지금 만으로 한 6년 차 되고 있습니다. 그러시구나. 네. 그 전에 서울의 소리 기자를 하셨다고 그러던데요? 맞아요. 2020년도에 그때 5월 달에 서울의 소리 백은종 선생님 만나가지고 예. 그때 이제 기자 생활하면서 예. 그때부터 이제 윤석열과의 악연이 시작됐죠. 네. 네. 그쪽 그러니까 윤석열과의 악연 결국은 이제 우리 대한민국 사회와 정치와 권력 구조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되셨다는 건데 네, 맞습니다. 언제부터 그 관심을 가지셨나요? 사실 제가 유튜브를 시작을 하게 된 계기는 원래 정치 시사 쪽이 아니라 선한 영향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억울한 사람을 좀 돕고 약자들을 돕고 강자와 대응하는 그런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이게 시작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정치적으로 또 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윤석열 검찰총장이 되고 나서 그 비리를 이야기했던 서울의 소리 백은종 선생님을 만나고 그때부터 이제 윤석열과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거리의 투사라고 할까 아무튼 막 그 현장에서 치열하게 하고 그러셔가지고 네. 상당히 좀 깡다구도 있고 등치도 있고 좀 네. 세고 그런 분 아닐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진작부터 한번 뵙고 싶었는데 오늘 네. 뵈니까 순하고 여리여리하고 아, 맞아요. 지금 그렇게 네. 예. 사실 제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왜소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습니다. 좋은 점은 일단은 착하게 생겨서 그런 뭐 상대방이 긴장을 덜하죠. 네, 근데 나쁘게 보면 무시하는 경향이 많아서 특히 경찰들이나 아니면 구구들과 자주 싸웠었거든요. 일단은 굉장히 무시를 합니다. 근데 이게 또 무시 당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리도 지르게 되고 싸우게 되고. 근데 이게 논리 없이 싸우게 되면은 제가 불리하지만 어느 정도 법적인 근거나 아니면 그런 것들을 경험치가 많이 쌓였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상대하면 이제 경찰이 비논리적으로 왔을 때는 제가 더 큰 목소리로 제압을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1차 체포영장 집행할 때 보니까 거기에 나와 있던 경찰관들하고는 이미 안면이 많이 좀 통해 있는 그런 사이인 것 같던데요? 그게 워낙 뭐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윤석열과의 관계는 2020년도 한 8월 달부터 그때 어쨌든 윤석열 아크로비스타 지하주차장에 가서 질문을 던졌던 기자. 2020년 8월이면 대통령도 되기 전인데. 네, 대통령 되기 전이죠. 그 당시에 검찰총장 됐을 때 문제를 제기했었는데 아무도 기자들이 질문을 던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명수 기자랑 같이 지하주차장 가서 홍석현 회장이 왜 만났는지 이런 질문을 하다가 그때 주거침입죄로 걸려가지고 그게 정말 웃긴 게 재판이 언제 열렸냐면 윤석열이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나서 재판이 열렸어요. 그 당선인 신분 때 급하게 재판이 열리고 검찰이 징역 10개월을 구형하고요. 그 말도 안 되게 선고가 일주일 만에 그게 선고를 하더라고요.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잠깐만요. 윤석열 검찰총장 될 때부터 아크로비스타에 가서 취재를 했다면 우리 제이님은 반문이었어요? 아니요, 그렇진 않았어요. 그렇진 않았고요. 그 당시에 뭐 반문 그런 개념보다 윤석열이 잘못했다라는 점을 처음에 저도 의심을 했었거든요. 과연 이게 어떤 맞나? 점 때문에 그러면 그때 윤석열 검찰총장 될 때 기본적으로 이제 기본 인식이 저자가 검찰총장이 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있으셨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왜 뭐 때문에 그랬어요? 사실 그때 정대택 회장님을 처음 만난 거죠. 그래서 그분의 자료를 다 봤고요. 그리고 그 자료를 봤을 때 솔직히 처음에 믿지 않았어요. 줄리, 김건희, 그런 최은순의 관계. 근데 정말 웃긴 게 그걸 믿게 된 계기가 실제로 그 당시에 윤석열, 그러니까 최은순의 측근이 정대택 회장에게 몇십억의 합의금을 줄 테니 그만해달라라는 걸 제가 실제로 봤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게 진짜라는 깨달음을 그때 알게 됐죠. 그러니까 친문, 반문 뭐 이런 진영을 떠나서 그 정대택 이런 것을 통해 봤을 때 저런 사람이 대한민국 검찰총장이 되면 안 되는데 이런 판단을 하신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 정대택 회장의 그 증거들이 다 맞는 거죠. 그렇죠. 오히려 그것보다 더 이상의 말도 안 되는 정말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혹시 거죠. 밝힐 수 있는 것 중에 말도 안 되는 거 어떤 게 있습니까? 뭐 어쨌든 김건희가 예전부터 뭐 줄리였다라는 거 뭐 그거는 다 알고 있겠지만 그거 말고도 뭐 개고기를 좀 좋아했다. 줄리가? 네. 그다음에 그 전에 개 키우고 개고기 없애는 식용 금지법도 만들고 막 그랬는데 좋아했다? 그거 좀 얼른 이해가 안 되는데요. 약간 사이코패스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개를 키우면서 굉장히 개를 잘 키워요. 근데 그 개를 잡아먹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약간 좀 그런 성향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옛날부터 최은순하고 그 가족들은 강아지를 통으로 이렇게 잡아먹는 그런 걸 많이 했다고 합니다. 끔찍해. 실제로 그런 일이 그런 것도 취재가 됐어요. 그거는 예전에 정대택 회장이 같이 그거를 개고기를 먹었고 같이 하여튼 그 자리에 있어서 그걸 알게 됐고요. 근데 그런 거 말고도 뭐 예전에 그 의사랑 결혼했을 때 그런 이야기들과 그리고 윤석열과 왜 결혼을 하게 됐는지 그다음에 그 전에 뭐 양대택 검사나 이런 그 뭐 자잘한 것들 어떻게 보면은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뭐 임신을 했었다라든지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죠. 너무 막 복잡하게 가면 또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것과 관련해서는 궁금한 거 하나만 물어보고 갑시다. 네, 물어보십시오. 윤석열이 김건희랑 결혼을 한 이유 뭡니까? 일단은 김건희한테 약점을 굉장히 많이 잡혀 있었고요. 결혼하기 전에? 네. 왜냐하면 그 전에 양대택
그 검사와 김건희가 놀아놨었고 그리고 그거를 윤석열이 굉장히 부러워했었어요. 왜냐면 그때는 윤석열이 직급이 낮았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김건희와 윤석열의 그런 그 법적인 부분에서 윤석열 도와주게 되면서 그러면서 김건희를 이제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 그 예를 들어서 뭐 공부를 잘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검찰이 됐잖아요. 검사가 됐고. 그리고 계속 그런 것만 하다가 특이한 점이 보통 이렇게 공부만 하던 사람들이 술집 여자한테 많이 당합니다. 왜냐면은 자기가 겪어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보면 자기를 왕처럼 대해주고 그런 심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좀 빠져 있었고 그러다가 김건희와의 그런 서로를 보호해주는 그 관계 그리고 마지막에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왜 결혼을 하게 되냐면 그때 정대택 회장이 그 윤석열이 술집 여자와 동거를 한다. 그런 거를 검찰에다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실질적으로 그 윤석열이 그 건으로 인해서 제지를 받았죠. 그게 그래서 결혼을 빨리 하고 원래는 검찰에서 어떻게 보면 쫓겨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급하게 결혼을 하게 됐죠. 다 알고 결혼한 거네요. 그러면 그럼요. 다 알고 둘리의 결혼한 과거를 거죠. 다 알고. 네. 저 김건희도 그렇지만 윤석열도 그 이상한 놈이네. 그 정상이 아니잖아요. 저는 어쨌든 이들의 생활이 제정신도 아니고요. 완전 비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했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제 뭐 조사하면 또 네. 여러 가지가 이제 다 나올 텐데 사실 J컴퍼니 우리 정 대표님이 맨 먼저 그 시작을 하셨지만 네. 알려지게 된 결정적인 그러니까 좀 널리 알려지게 된 게 사실 윤석열 가짜 출근 맞습니다. 이거 밝혀진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어떻게 그거를 처음에 알게 되셨어요? 저는 사실 윤석열 출근길을 찍게 된 계기가 예. 헌정사상 처음으로 그 청와대에서 나왔잖아요. 예. 그리고 관저에 들어갔고. 근데 과연 출근을 어떻게 할까 궁금했어요. 실제로 아까 검찰총장 때부터 악연이 시작됐다 그랬잖아요. 그때도 지각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면 그때도 제가 그 출근할 때 항상 찍었었는데 그래서 얘는 분명히 지각을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도어 스태핑이 끝나고 나서 분명히 지각을 많이 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고요. 예상을 하셨군요. 근데 그 당시에 대통령실에서는 누구보다 일찍 출근하고 누구보다 늦게 퇴근을 할 거니까 걱정 없다. 한마디로 출퇴근을 2번씩 한다라고 하면 하루에 출근 퇴근하면 어쨌든 관제에서 대통령실까지 모든 차선을 다 막는단 말이에요. 예. 그럼 출퇴근 시간에 가장 차가 막히는 시간이잖아요. 과연 약속을 지킬까? 또는 시민들이 얼마나 불편할까? 그런 거를 그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주로 어디에 계셨어요? 윤석열의 관저. 예. 관저에서 나오는 길이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근데 윤석열이 들어가는 입구는 여러 군데가 있어요. 대통령실이 그 전쟁기념관 쪽에 원래 정문이 있거든요. 예. 근데 윤석열은 글로 가지 않았어요, 처음에. 출근도 네, 뒤 후문으로 했습니다. 출근을요? 네. 왜 후문으로 했냐면 일단 첫 번째 그 후문은 정상적인 문이 아니라 미군의 5번 게이트라는 문이 있어요. 거기를 임시로 열어준 겁니다. 예. 빨리 갈 수 있도록. 옛날에 아크로비스타에서 갈 때는 그 길로 가는 게 빨랐는데 알고 보니까 거기에 천공의 사무실이 있더라고요. 그 문 바로 옆에. 오, 그래요? 실제로 천공의 창문을 열면 대통령실이 보여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침마다 문안 인사를 하는구나. 그러니까 어쨌든 대통령 관저로 옮기게 된, 그 대통령실을 옮기게 된 계기도 그 오방의 신을 믿거든요. 예. 그래서 오방의 신이 뭐냐면 동서남북 그다음에 중앙이 가운데 그 오방을 믿는 사람들이 동서남북에서 가운데에 있으면 나쁜 기운은 밖으로 빼내고 좋은 기운을 안으로 집어넣는다. 그래서 이게 그러면 오방이 뭐지? 과연 맞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김건희의 전화번호 끝자리도 5, 최은순의 전화번호 끝자리도 5, 그다음에 아크로비스타도 125호, 어허. 그다음에 또 이명수 기자한테 105만 원을 줬어요. 네, 그때 그걸로 취재를 하기 시작된 거였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건진법사의 스승차도 5. 정말 오차가 엄청 많이 들어왔습니다. 천공은 번호가 1000번인 것 같던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출근을 했는데 게다가 또 왜 뒷문으로 갔냐면 그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잖아요. 그 당시에 녹사평령에 그 이태원 참사 유가족분들이 분향소를 차렸거든요. 원래 그 길을 지나가야 가장 대통령실을 빨리 갈 수 있습니다. 그 이제 우리가 지난번부터는 네. 관제라고 안 부르고 소굴이라고 불렀는데 네. 이제 거기서 잡혀 나왔으니까 그냥 관제라고 불러줍시다. 대통령실에서 그 관제까지는 거리가 얼마나 돼요? 한 5km 미만 정도? 5km. 네. 그러면 뭐 완전히 뭐 교통 통제하고 출근하면 1, 2분이면 와버리겠는데요? 그 정도보다는 조금 더 걸려요. 한 5분 정도 걸립니다. 네, 그렇습니까? 5분 정도 걸려요. 예. 실제로 만약에 그냥 가면 10분에서 15분 정도 걸리는 거리인데 신호 잡고 그러면? 신호를 안 잡았을 경우 네. 평상시에. 근데 대통령은 신호를 다 잡기 때문에 5분 안에 도착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출근 시간에는 관제 앞에서 기다리셨다가 네, 맞습니다. 체크를 하고 네. 퇴근할 때는 대통령실이 있는 쪽에서 기다렸다가 체크하고 그랬습니까? 퇴근할 때는 체크를 안 했어요. 출근만 했어요. 왜냐면 퇴근의 의미가 없더라고요. 언제 퇴근할지도 모르고 어느 방향으로 나갈지도 모르기 때문에 퇴근은 제가 체크를 안 했는데 어쨌든 동네 주민께서 항상 얘기하시는 게 퇴근은 칼같이 퇴근했더라. 네, 그겁니다. 그러면 이제 얼마 동안이나 그 출근 시간을 체크하셨나요? 한 4개월 정도? 4개월. 네. 4개월 중에 레귤라리하게 조금 출근하는 시간이 네. 있기는 있었습니까? 있었어요. 제가 혹시 표 보여줄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전체 한번 표를 한번 보여주시면 출근 시간 표가 있습니까? 네, 제가 그 표를 만들어 드렸는데 보셨어. 오, 네. 이게 있군요. 네, 지금 보시면 2월 달에 네. 빨간색이 지각이고요. 녹색이 저희가 출근이에요. 땀에. 네, 그 보시면 예. 9시 기준으로 본 겁니다. 예. 9시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출발 시간을 보니까 이 당시에는 윤석열이 어디까지 가는지까지 따라갈 수 있었어요. 제지가 전혀 없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8시 53분에 출근, 그다음에 8시 56분, 네, 대통령실 들어가는 기준으로 찍은 겁니다. 네. 네, 그다음에 10월 달에는요. 이게 되게 특이한 건데 10월 16일 날 한번 정상 출근하고 나머지 다 지각이에요. 근데 이날이 가장 중요한 게 10월 16일 날 보시면 시간대가 되게 늦어졌잖아요. 예. 10시, 12시도 있고. 그전에는 그래도 9시에서 10시 사이에 출근을 많이 했었는데 점점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늦게 출근을 하는 거예요. 근데 16일 날부터 경찰들이 이제 그전에는 찍는 걸 방해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는데 이날 제가 우연히 찍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윤석열이 타지 않은 차가 51분에 출근을 한 거죠. 그날부터. 네, 그날부터 경찰들이 막기 시작한데 지금 그러면은 혹시 제이님이 그 출근 시간을 찍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까요? 알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래서 야 가짜 차량 보내 이렇게 된 걸까요? 그런 것보다 지금 10월 달부터 다시 시작했을 때는 그때는 누군가가 찍고 있다라는 건 알고 있었고 그다음에 J컴퍼니가 찍고 있다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요. 그때는 이제 누군가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 맞긴 맞아요. 누군가가 저 말고도 많은 기자들이 아마 체크를 하고 있었을 예,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각을 하고 싶을 때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되니까 빈차를 보냈다. 근데 당시 저 때는요, 그런 생각보다 사실 빈차로 보내거나 아니면은 대리 출근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저는 지금 이제 한겨레가 빈차로 보냈다는 게 증명이 됐잖아요. 예. 저는 그 반대로 생각한 게 뭐냐면 김건희가 먼저 출근한다라고 그때는 생각했었어요. 예. 김건희 먼저 보내고 집에 그다음에 술 깨고 윤석열이 나오고. 뒤늦게 오고. 왜냐하면 저 10월 16일 날 우선 찍고 있는데 경찰들이 엄청나게 막았어요. 그래서 찍고 나서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 아니 분명히 대통령이 지나갔는데 그러면 원래 경호원들 다 들어가야 되거든요. 안 들어가는 거예요. 왜 안 들어갈까? 이거 혹시 출근 안 한 거 아닐까? 라고 해서 화면을 돌려보니 윤석열이 타고 있는 차가 아니라 예전에 최은순이 탔던 은색 구형 벤츠가 그 사이에 있더라고요. 오. 네. 혹시 그 영상 보여드릴 수 그것도 있나요? 있습니까? 네네. 네. 네, 윤석열이 지금 출근하고 있습니다. 대공복도상 촬영하실 수 없습니다. 내려오세요. 내려오고요.
자, 보시면 사이드카 지나가고 경찰이 처음 막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저쪽 맞은편 차선을 지금 봐야 네네네. 돼요. 에스컬레이터 안에 원래 SUV 2대가 있었는데 예. 은색 벤츠가 있어요. 이거 방탄차가 아니거든요. 예. 근데 저 차가 예전에 최은순이 구속된 상태였는데 그래요. 그때 벤츠 타고 그 차예요. 왔잖아요. 네. 번호까지는 확인이 안 확인이 안 됐습니까? 됐어요. 아. 네, 여기까지만 보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는 김건희가 출근을 먼저 한다. 이것도 정말 웃긴 거거든요. 대통령보다 영부인이 먼저 대통령실에 출근한다. 전 그렇게 지금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번 출근, 그러니까는 김건희가 출근하고 윤석열이 출근하고 김건희가 퇴근하고 윤석열이 퇴근하고 두 번이 아니라 네 번의 그런 걸 출퇴근을 했다. 그렇게 보는데 어쨌든 윤석열이 그러니까 김건희가 출근 안 했다 그러면 마치 대통령 일찍 출근하는 척 하면서 우리 시야를 가렸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까 그 표를 보니까 네. 정상으로 출근한 날이 네. 한 달에 2번 정도 되는데 그러면 밤새 술 처먹고 늦게 일어나고 그랬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 표 중에서 최종 그 몇 번 했는지 최종 그 적어 놓은 게 있거든요. 예. 그거 한 번만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저희가 여러 번을 했는데 이거 보시면 제가 이거 42번 방송용으로 만든 건데 예. 총 42번을 체크를 했는데 정상 출근이 3번, 지각이 35번, 확인 불가가 4번, 그 중에 정상 출근 3번 중에 1번이 윤석열이 타지 않았으니까 지금 보면 2번 정상 출근했다는 겁니다. 아이고 참 저런 자가 대통령이라고 하고 있었으니 나라가 제대로 됐겠습니까? 네, 근데 원래는 어제 네. 좀 모시려고 했는데 어제 뭐 법원 재판이 있으시다고 그래서 그랬는데 어제 재판이 이것 때문에 재판 받으신 네, 거예요? 이것 때문에 재판 받는 거예요. 뭐 잘못했다는 거예요? 윤석열 출근길을 찍으면서 유튜브를 했다, 라이브를 했다. 그게 무슨 죄래요? 그러니까는 핸드폰을 만졌다. 그 운행 중에 핸드폰을 만졌다. 그걸로 핸드폰 만졌다? 네. 오. 근데 사실 그 법이 DMB를 보는 것 때문에 생겼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송출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거 갖다가 그냥 잡은 거예요. 근데 이게 아니 그거를 가지고 재판을 걸었단 말이에요? 이거 이따가 제가 얘기 드리면 더 놀라실 거예요. 네. 우선은 120점을 벌점을 때려서 작년 1월에 면허 취소를 시켰어요. 무슨 그게 120점이나 벌점이 나와요? 그 4번을 단속을 했더라고요. 그 저는 가태료를 받아본 적도 없고 이 사인해 본 적도 없는데 그냥 얘네들이 4번을 내가 잘못했다라면서 120점을 한 거예요. 그래서 1차 고지도 안 하고. 고지한 적이 없어요. 그 나한테 면허증을 달라라고 얘기했는데 준 적이 단 한 번도 없죠. 어디 경찰서예요? 용산 경찰이죠. 미친놈들이네. 근데 이게 정말 웃긴 게 그리고 나서 2월 달에 또 벌점 120점짜리 사면을 시켰어요. 네. 그 저는 이제 단순 벌점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면허를 다시 땄는데 중요한 건 이걸로 기소를 하더라고요. 검찰이. 기소 제목은 뭐예요? 도로교통법 위반이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이나 과태료 내면 되는 것이지. 네, 그것도 그래서- 뭐 약식 기소를 했나요? 아니요, 정식 기소요. 그래서 지금 이게 재판을 1년째 거의 한 6개월 됐나? 1년 됐나? 어저께 처음으로 구형이 내렸는데 제가 변호사를 누굴 선임했냐면 네. 장유미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우리 장유미 변호사 아마 변호사님. 잘 아실 건데 그래서 장유미 변호사님도 과연 이게 기소가 될 것인가 했는데 어쨌든 기소가 됐기 때문에 변호사님을 선임했잖아요. 기소를 그래서 어쨌든 재판을 받는데 기소한 검사 이름이나 좀 합시다.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나중에 장유미 변호사님한테 한번 물어보면 예, 아실 것 그렇게 같아요. 저 훌륭한 검사는 우리 모든 국민들이 좀 알아야지요. 네. 도로교통법으로 약식 기소도 아니고 정식 기소한 그런 훌륭한 검사 새끼님은 우리가 좀 알아야지요. 그 아니, 개자식이네. 그거. 맞아요. 진짜 욕이 여기까지 나오는데 근데 정말 중요한 건 판사가 이게 첫 판례예요. 예. 그래서 판사가 이 법을 좀 좋아하는 판사라서 이 어떻게 보면은 재판 과정에 증인 신청까지 다 해봤는데 저희한테 약간 유리하게 판사가 이야기를 좀 해줬어요. 어제? 어제 말고 그 전부터. 그랬더니 어제는 선고 공판이었어요? 어제는 구형 공판? 구형 공판인데 네. 근데 검사가 갑자기 교통 그 벌점 때문에 이게 교통에 관련 재판이잖아요. 근데 옛날에 제가 집시법을 위반했다고 그걸 병합시키려고 했었어요. 2달 전에.
그 재판을 지연시키려고 했던 거죠. 그 원래 2월 달에 인사이동이 있기 때문에 이 판사가 이 재판은 자기가 꼭 마치고 가고 싶다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근데 중간에 갑자기 병합이 돼버리면 늘어나잖아요. 예. 그래서 재판부도 이건 아니다라고 해서 받아주지 않았고 우리 장유 변호사가 그걸 잘 써가지고 어쨌든 안 됐는데 어제 재판 때 검찰이 최고 구형을 때렸습니다. 얼마를요? 네, 이 사건으로 최고 구형이 벌금 20만 원. 최고 구형이? 네. 그러니까 검사가 최고 구형을 했어요. 그게 벌금 20만 원이었는데 이게 정말 당황한 게 검사 구형하시죠? 라고 판사가 얘기하잖아요. 네. 벌금 20만 원을 구형하겠습니다. 이 순간 법정이 진짜 5초 동안 조용해졌어요. 그러더니 판사가 정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벌금 20만 원 구형하려고 지금 정식 기소를 한 겁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당황스럽잖아요. 네. 검사는 어쨌든 최고 구형이 20만 원이었고. 가만히 있어봐. 근데 잠깐만요. 이거는 네. 어제 혹시 법조 출입 기자들 안 보였어요? 아직 몰랐어요. 그 출입 기자들이 몰랐고. 이건 기사예요. 이건 네, 맞아요. 뉴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식으로 기소를 한 검찰이 네. 구형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네. 벌금 20만 원을 구형했다는 것은요. 대한민국 재판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에요. 이건 뉴스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장유미 변호사님도 어이가 없는 거예요. 재판부가 어이가 없을 정도면 장유미 변호사님도 얼마나 변호를 많이 했겠습니까? 나와서 얘기하면서 첫 마디가 서로 참 웃었어요. 그냥 이게 말이 되냐? 그랬더니 내가 여태까지 변호하면서 이런 기소는 단 한 번도 보지도 못했고 이게 바로 표적 기소고 억지 기소라는 게 밝혀진 거다. 그러면서 서로 웃었습니다. 그 검사 법정 모욕죄에 해당될 것 같은데. 아마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공판 검사랑 이걸 기소한 검사는 다른 검사니까. 다르지만. 네, 그래서 사실 참 어이가 없어요. 이게 세금 낭비가 얼마나 되는 겁니까? 이 재판을 6개월 동안 끌었고 그다음에 제가 변호사 선임하면 비용 들고 왔다 갔다 거리는 그런 네, 정말 한심합니다. 나중에 그 검사 이름 좀 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그 수사했던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사. 네. 정신이 나가도 그 단단히 나갔구만요. 네. 아무튼 해피엔딩으로 끝나서 다행입니다만은. 네. 우선은 선고가 아직 남긴 남았는데 2월 13일 날 아마 선고가 나올 거예요. 근데 저희는 무죄를 예상하고 있는데 참 웃긴 일입니다. 아이고 또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네. 그래도 저 재판 받으러 가셨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벌금 20만 원 구형도 윤석열이 잡혀가니까 이렇게 됐을 거예요. 살아 있었으면은 네. 더 난리쳤을 거예요.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면은 그 변화를 전 느껴지니까. 왜냐면 사실 윤석열한테 제일 찍힌 계기가 제가 좀 어떻게 보면은 이게 잘못한 건지 아는 건지 모르겠지만 직접 대고 윤석열한테 제가 질문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줄리가 누구입니까? 줄리를 아십니까? 라고 대놓고 한번 국감 때 물어봐서 그게 좀 핫한 적이 있었는데 아마 기분이 나빴을 것 같아요. 네, 직접적으로 김건희 얘기가 아니라 줄리라고 물어봤으니까. 근데 어쨌든 그걸로 인해서 사실 3년 동안 굉장히 힘들었어요. 제가 막 그 통장도 그 압류도 당했고 그 다음에 통장도 압수수색 당하고 그런 일들이 많았고 무조건 기소가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기소가 돼요. 그런 짓들을 해왔죠. 맞아요. 네. 우리 지우아빠 헬리님 언젠가 유튜브 채널 돌리다가 윤석열 출근길 찍었다고 경찰 수십 명, 경찰차 수십 대가 대표님 차를 포위하고 가는 영상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네. 여리여리한데 경찰한테 절대 지지 않으시고 대단한 분이시다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룹 GM 멤버 조진수 씨 닮은 것 같아서 더 기억에 남았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그러셨는데.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 네. 이은주님, J컴퍼니 제2정병곤 대표님 정어리 TV 방문을 진심으로 두 팔 벌려 환영합니다. 늘 최전선에서 몸으로 부딪히며 소신을 행동으로 실천하고 계신 대표님을 뵈면서 배움과 동시에 큰 깨달음을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 형아방송 정어리TV와 아우방송 J컴퍼니가 서로서로 윈윈하는 관계로 더 크게 성장하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쭉 응원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우리 정 네. 대표님보다는 형아는 맞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저께 제이컴퍼니 제가 채널을 보는데 네. 인천공항 가시는 게 나오더라고요. 네, 인천공항 갔죠. 그때 이렇게 자막에 그 김건희 도피설 아틀랜타 1시 15분인가? 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어디 뭐 제보를 받으셨던 거예요? 네, 그게 사실 그 제보를 받은 건데요. 이게 제보가 정확하진 않았습니다. 아. 그게 왜냐하면 김명신의 이름으로 아틀랜타에 16일 날 몇 시에 도착하는 비행기를 누가 예약을 했다. 그러니까 알아봐 달라. 왜냐면 사실 김명신은 예전 이름이고. 그러니까 지금은 김건희로 돼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돼 있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이제 의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보를 받고 이제 그 제보를 받았을 때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천공항에 한번 가보자 해서 가게 됐는데 이게 어쨌든 인천공항에 가서 이제 유튜브를 촬영하면서 사람들과 그다음에 그 당시에 시청자들이 또 제보를 많이 줍니다. 근데 정말 웃긴 거는 딱 가서 한 10분쯤 있었는데 공항 관계자가 나오셔가지고 김건희 이름으로 오늘 예약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알아보고? 네, 알아보고. 근데 제가 그분을 라이브를 하면서 갔으니까. 네. 아. 그게 원래 가끔 제가 공항에 가면 공항 관계자분들이 나와요. 저희 구독자. 아. 네. 근데 밝힐 수는 없죠. 왜냐면 그렇죠. 그분을 보여야 되니까. 그래서, 김건희가 일단은 없다. 그러니까는 오늘 예약하진 않았다라는 게 증명이 됐고. 아. 그리고 나서 또 저희가 707 부대 근무자한테 제보를 많이 받거든요. 예. 근데 그분이 이제 대통령실 경호처 직원들도 친분이 있고 그다음에 특공대 친분이 많이 있어서 실제로 그 제보들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그날 윤석열은 김건희는 관저 있었다. 걔랑 놀고 있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계속해서 전화를 돌리고 있다더라. 707이 어떻게 관저 상황을 알죠? 707 부대에 계신 분이 경호처 직원이랑 친분이 있는 거예요. 아. 근데 그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또 경호처 인원들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 그 다음날 또 제보가 왔는데 그 방송에서 좀 얘기하고 그런 것 때문에 김건희 라인 쪽, 그러니까 경호처장 라인 쪽으로 김건희 경호원들을 싹 다 바꿨다. 왜냐면 정보가 자꾸 밖으로 나가니까. 그래서 거기까지 제보는 받았습니다. 어쨌든 어제, 그제 그 제보 때문에 많은 분들이 김건희가 도망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결론은 아직까지 관저에 있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그렇군요. 아무튼 그때도 막 이렇게 보면서 그래 도망가고도 남을 사람이지 네. 그런 생각이 들었고 만약에 그러면 그때 가시면서 이제 만약에 현장에서 김건희 근데 실제로는 김건희가 그때 아틀란타 예약을 했다 하더라도 취재하기는 힘들었을 거예요. 맞아요. 네. VIP 통로가 따로 있거든요. 네. 그쪽으로 뭐 근데 그러면 지금 윤석열 체포돼 있는 상황에서 공항에서 그걸 그냥 놔주겠나요? 현장에서 아마 안 됐을 텐데 아무튼 네. 그러면 만약에 김건희를 봤다. 네.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우선은 이제 김건희를 보게 된다. 그러면 사실 잡으려고 했어요. 네. 바지끄댕이라도 잡아가지고 못 가게 말리거나. 어디가? 그러니까 이런 게 가장 좋거든요. 내란 수괴죄 그 제일 중심인 그래서 욕이 나왔겠죠. 뭐 그런 애가 지금 나가려고 하는데 사람들 보고 이제 외치는 거예요. 그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이 경호원들 있잖아요. 예. 일단 달려들고 소리 질러서 이 범인이다, 이 나쁜 쓰다 뭐 이런 김건희 여기 있다. 네. 그러면 다 모이는 거니까. 그다음 밀가루랑 뭐 그런 계란 같은 거 예. 미리 준비해가지고 던져야죠. 네. 아예 그러니까는 얘네들은 저희가 때리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모욕적인 행위를 줘야 돼요. 사실 똥물 뿌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걸 경험해보지 못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그런 걸 경험해봐야지만 얘네들의 그 자존심을 스크래치 낼 수 있지. 그냥 정상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뭐 합법적인 방법으로 그렇게는 안 되죠. 왜냐하면 이들은 저희를 죽이려고 했던 애들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했으면 뭐 너 죽고 나 죽고 잡아서 뭐 그 사람을 어떻게 하진 않겠지만 어쨌든 못 가게 막는 그런 걸 하려고 생각은 했습니다. 아이고 아무튼 뭐 그게 가짜 허위 제보는 아니고 잘못된 김영신이라는 이름으로 아틀랜타를 간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는 있었나 봐요. 아. 그게 있어서 그 교민들이 그런 걸 정보를 준 거죠. 혹시나 한번 알아봐라. 그 정도로 지금 막 다 이렇게 네. 다들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